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하나하나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살펴드릴게요. 윤석열 씨가 자갈치 시장에 가갖고 현명한 국민들은 괴담에 안 흔들린대요. 그냥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수산시장 가서 오염수 괴담에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하니까 현명한 국민들은 괴담에 안 흔들린대요. 진짜 현명한 국민들은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죠. 그렇죠? 진짜 현명한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이렇게 짓거리는 거에 대해서 개소리라고 하죠. 김어준 총수는 헛소리라 그래서 법무부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하는 소리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조치 하십시오. 진짜로 현명한 국민들은 오염수 괴담이라고 하지 않요. 괴담이라고 하지 않죠. 핵 폐기물이죠. 이거는 괴담이 아니라 정부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물이잖아요. 물. 국민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안전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괴담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정말로 정부가 나서서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불안한 국민들을 괴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뉴스. 지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사실 김남국 의원의 권고를 어떻게 할 거냐. 윤리특위가 김남국을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제명을 권고했죠.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못해요. 김남국 징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권영세가 걸려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걸 잘한 거예요. 민주당도 똑같이 코인 거래했던 권영세를 윤리특위에 올렸어요. 그럴 경우에 윤리특위에서 김남국을 제명이나 징계를 강하게 내리면요, 권영세는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잘했다 그랬잖아요. 권영세 윤리특위에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괜히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김남국은 제명하고 그럼 권영세는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질 끄는 거예요. 자료 검토한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못 내릴 겁니다. 제가 그때도 팁을 줬잖아요. 권영세 사건 딱 터졌을 때 민주당 뭐하냐? 똑같이 코인 거래했는데 권영세 올려! 바로 그 다음날 민주당이 권영세 올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홍준표를 10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습니다. 이거 딴 거 아니죠? 뭐 26일 날 오늘 국민의힘 중앙위가 어제죠. 포구 골프 논란. 당원권 정지는 뭐냐면 이거 10개월의 주명고입세요. 10개월. 왜 10개월이냐? 그 태영호 빨갱이 죄송합니다. 태영호는 3개월. 그렇죠? 태영호는 3개월. 김재원이는 1년. 홍준표는 왜 10개월? 절묘하거든요. 내년 딱 지금부터 10개월이면 내년 4월이잖아. 내년 총선이잖아. 딱. 그렇잖아. 이제 8월이잖아. 여러분. 8, 9, 10, 11, 12, 1, 2, 3, 4. 너 4월 달까지 입 닫고 있어야 이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가 다음 대권을 나가기 위해서는 홍준표가 그래도 대구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홍준표가 대구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면 홍준표는 이제 공천에 자기 사람들의 공천권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뭐래도 홍준표는 이대로 냅뒀다가는
공천 학살이니 막 이렇게 떠들 수가 있잖아. 근데 홍준표 주변의 사람들 당원권 정지를 함으로써 홍준표가 자기 사람들을 이번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 공천 개입이 원천 봉쇄가 되는 거예요. 대구 지역 홍준표 영향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의 공천 개입이 사실상 알게 왜 그러냐면 홍준표 조직이 있잖아. 홍준표 조직이 있는데 홍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됐으니까 알게 모르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홍준표는 아마 이게 땡큐라고 생각할 거야. 정치라는 게 그래요. 지금 윤석열이가 인기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인기가 없어요. 국힘당 지지했던 사람들도 윤석열 왜 찍었을까 하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20% 후반에서 30% 초반밖에 안 나와요. 홍준표가 왜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냐면 홍준표는 윤석열과 같이 대권 후보 경쟁 레이스를 했던 사람이죠. 국민의힘에서. 이럴 경우에는 홍준표가 오히려 윤석열의 대항마가 되는 것이고 홍준표는 오히려 윤석열에게 핍박받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홍준표를 찍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의 착각이 뭐냐? 홍준표를 모른다예요. 왜 모르냐? 홍준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징계를 당한 이유는 김기현이랑 앙숙이에요. 김기현이랑 앙숙이거든. 그래서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도 홍준표가 6개월 미만으로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10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떨어진 것은 이거는 김기현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왜 이게 나는 국민의힘에 오히려 더 악수냐면 홍준표가 여러분들 당원권은 정지시킬 수 있어도 이제 아예 국민의힘 밖에서 발언권은 정지된 게 아니다. 오히려 홍준표가 의미심장하는 얘기를 해요. 당원권 정지는 됐지만 내 입은 살아있다.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더 까겠다는 거야. 어차피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내 입은 못 막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홍준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잖아. 당원권은 정지됐어. 내 입은 못 막지. 그러니까 홍준표는 자연인이야 이제. 나는 국민의힘에서 당원 자격도 없는 그냥 야인이야. 그럼 어때? 이대로 정치하다가 다 망합니다. 이 좌파 새끼들을 이렇게 때려잡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제 저는 그만 이 정권 포기했습니다. 해버리면 입은 살아있거든. 응?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진짜 무서운 거는 홍준표의 입이거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여태까지 윤석열이나 김기현이한테 홍준표가 밑보인 건 뭐예요? 입이야. 입. 근데 입은 경지가 없잖아. 어쨌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거는 좀 봐야 돼요. 뭘 얘기할 거냐면 민주당이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제가 좀 정치 훈수를 좀 더 주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랑 그 다음에 어제 한동훈이가 연 이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한동훈이의 건방진 태도, 그 다음에 원희룡이의 어이없는 답변, 의도적인 겁니다. 그렇죠? 의도적인 거예요. 모르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원희룡은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게 민주당이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원희룡과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이라는 거죠. 공무원이에요. 국무위원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중립을 지키고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국무위원이라는 거예요. 행정부의 소속이에요. 그러면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도발을 해요. 모든 사안을 도발을 해요. 그건 뭐냐? 원유리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당이 훨씬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싸움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장관들이 나서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연일 김건희 고속도로가 나오고 최은순 구속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김건희 고속도로 그러니까 양평 이 고속도로 문제의 이면에는 김건희 집안이 있는데 지금 원유리가 부각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어떤 그 참사나 여러 가지 문제, 정치적인 사법적인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한동훈이가 나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작 범인들은 뒤에 숨게 되고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은 다 숨게 되고 거기에 실책을 하는 국민의힘도 숨게 되고 장관 대 민주당의 싸움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정치 혐오가 늘어나는 거죠. 국회는 맨날 싸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민주당은 굳이 한동훈이나 원희룡이 자극한다 그래서 빨려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일부러 싸우는 겁니다.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오히려 장관들이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잖아요. 장관들이 나와서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중도층 국민들이 볼 때는 장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보이잖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우리야 한동훈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을 사람같이 안 보지만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국무위원한테 국회의원들이 막 말 똑바로 해요, 똑바로 앉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민주당이 오히려 정쟁에 휘말리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민주당이 타겟을 정확히 조준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기사를 하나 알려줄게요. 언론노조는 어떻게 보면 민주 언론 노조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와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방통위 구성이 5명입니다. 방통위 구성이 5명인데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해요. 방통위원장 1명, 그 다음에 방통위원 1명, 대통령이. 나머지는 여야가 3명을 추천을 합니다. 여야가. 근데 여소야대에 의해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을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5명 중에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면 3대2가 되죠. 그렇죠? 3대2가 되는 구조예요.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니까. 근데 현재 민주당이 추천한 그 최민희 의원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아직 임명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민주당 출신의 어떤 방통위원은 김현 전 의원이 지금 방통위원이에요. 언론노조에서 김현 현재 임기가 이제 9월인가 끝나요. 7월 말인가? 하여튼 조만간 임기가 김현 의원이랑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사람 2명의 임기가 끝나요. 잘 들으세요.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사람 1명, 그 다음에 현재 김현 위원 이 2명의 임기가 7월 말인가? 하여튼 끝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지금 이동관이를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면 1명 있죠. 그러면 또 대통령이 1명을 선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2명 있잖아. 근데 최민희 의원은 아직
윤석열이가 지금 임명을 안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국회 추천목 3명이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국회 추천목 3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면 김현과 최민희가 사퇴를 해버려야 돼요. 그 얘기예요. 김현, 최민희가 동반 사퇴를 해버리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 이동관과 방통위원 1명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이랑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1명밖에 없고 국회 추천목은 없는 거예요. 다 민주당이 가결을 안 해주면 5인이 정족수인데 5인이 정족수잖아. 왜 그러냐면 괜히 최민희 의원님을 전 의원님을 왜 윤석열이가 지금 임명을 안 하냐면 정족수가 국민의힘이 유리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방통위원장 이동관이를 임명한 다음에 최민희를 임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 추천목도 같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면 5명 정족수가 되지만 3대2가 되거든. 이럴 바에는 최민희 의원도 사퇴를 해버리고 김현은 임기가 돼서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추천도 사퇴를 하게 되면 국회 추천목 3명이 없어지는 거야. 방송장악 기구에 정족수를 굳이 채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무리하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윤석열이가 임명해준 사람 둘이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당성이 없잖아. 방통위원 여야 추천명으로 국회에서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임명도 안 해주니까 오히려 최민희나 김현이 사퇴를 해버리고 국민의힘 추천자도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방통위는 2명이야. 그럼 정당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하수인 방통위원장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노조에서. 언론노조는 그래도 야성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왜 최민희 김현을 사퇴하라 그러냐. 굳이 들어가서 정족수 맞춰줘 갖고 3대2로 맞춰주지 말아라 해요. 응? 그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걸 보셔야 되고 지금 이동관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에요. 학폭, MB 때 언론 장악 다 했죠. 이거는 김어준 총수도 얘기했지만 MBC, KBS 경영진 교체하는 거예요. 경영진 교체한 다음에 MBC 민영화 전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8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아마 이동관이를 임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인사청문회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방통위원장은. 지금 방통위원장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내년 총선 준비하는 겁니다.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착수했어요. 이미.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국힘당 6, 민주당 야당 5이에요. 6대5예요 이미. 그래서 방통위원장 이동관이 꼽자마자 KBS 사장 해임하고 그 다음에 방통위와 감사원을 통해서 MBC 대주주가 누구예요? 박문진이죠. 박문진이를 협공해서 경영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래서 이럴 바에는 방통통신위원회에 그래서 들러리 쓰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김현, 최민희 그 다음에 국회목을 다 임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KBS는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는 것이고 MBC는 경영진을 교체한 다음에 이제 박문진 대주주 이런 것들을 민영화 시키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YTN 이미 민영화 들어갔잖아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사장부터 교체해요. 쟤네들 하는 거 봤잖아요. 예전에 누구예요? 그 김장겸 그 다음에 MBC 잡아먹을 때 썼던 반복 그대로 그때 전문가가 이동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동관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관이 조지고 방송 공영방송 조지고 왜? 공영방송만 지네 마음에 듣는 사람으로 교체하면
종편의 영향력이 세졌거든요. 종편 플러스 공영방송까지 장악한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하냐?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를 구성했어요. 제 1타켓이 바로 김어준인 것이에요.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를 구성하자마자 오늘 법무부에서 말도 안 되는 김어준이 한동훈한테 헛소리라 그랬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죠. 헛소리라는 말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다는 게 이게 뭘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상생활에 야 헛소리 하지 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좀 더 비난의 강도를 한 거예요. 언론인이 국무위원한테 헛소리다라는 말을 했는데 법적 조치를 한답니다.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법무부가 김어준 총수가 헛소리라 그랬다 그러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국힘당이나 수구 세력들의 시민단체가 김어준을 고소하겠죠. 누구죠?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동훈이가 법무부에서 법적 조치한다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힘과 누군가가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의힘이 고발만 해주면 이게 고발 사주예요. 법무부가 법적 조치한다 그랬으니까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에서 고소해주면 검찰이 조사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얘네들이 볼 땐 가짜뉴스지만 유튜브에서는 민주진보 언론들이 위에 있거든요. TBS가 없어졌지만 김어준을 죽이려고 TBS를 없앴죠. 겸손은 힘들다는요. 유튜브 안에서도 개인 방송으로 취급 안 합니다. 제가 취재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취재했는데 유튜브 관계자가 겸손은 처음에 고민을 했대요. 라이브 방송 18만 명이 보니까 오히려 공중파나 종편보다 라이브 시청률이 높은데 이거를 개인 방송으로 봐야 되냐, 비즈니스 채널로 봐야 되냐. 지금 유튜브에서도 겸손은 힘들다는 비즈니스 채널로 구분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방송으로 보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종편은 지낼 거니까 장악한 다음에 유튜브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육군 참모총장 관사에 백제권이가 풍수 전문가가 들어갔다. 그쵸? 그러면서 왜 출입 기록이 없냐, 이걸 갖고 싸웠어요. 왜 출입 기록이 없냐로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풍수를 봤다고 해서 저는 비판하면 안 돼요. 의외로 우리가 옛날에 청와대 자리나 어디 자리를 옮겼을 때 여기는 배산 임수라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풍수 지리가들이 볼 때 여기는 굉장히 좋은 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백제권이가 진짜 대통령실로 쓰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리 관사를 들어가서 과연 대통령실의 풍수를 본 것이냐, 김건희, 윤석열의 풍수를 본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라 국군이 달려있는 대통령실의 풍수를 봤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김건희가 여기서, 윤석열이가 여기서 운이 좋냐 안 좋냐 이거를 보는 순간 결국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따져야죠. 그쵸? 백제건이가 진짜 방문한 이유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풍수를 본 것이냐,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주팔자랑 맞는 터를 본 것이냐,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기는 대통령 자리가 들었으면 좋다 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청와대에 있으면 급사를 맞고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이쪽으로 옮겨야만 무탈한다, 그래서 옮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적인 것이죠. 나라의 구군을 받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존재를 해요. 이걸 만약에 사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사주로 해준 거야. 그게 문제죠. 응? 이거는 무속 논란이나 역술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자문위원회의 풍수지리학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보면 안 돼요. 민간인이 군사보안시설에 아무 통제 없이 들어갔고 현직 국회의원이자 경호처장인 당시 대통령실 이전 출입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봤냐, 김건희나 윤석열의 사주를 봤냐, 그 사주와 이 땅이 맞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왜 백제건희가 정상적으로 나라의 국군을 보러 갔다 그러면 백제건희의 출입을 비밀로 붙일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백제건희의 출입을 나라의 터를 보기 위해서 풍수학자들이 가서 여기는 참 명당이다라고 봤으면 이런 사람들의 출입을 비밀리 붙일 리가 없겠죠. 응? 분명히 개인적인 집터와 김건희 또는 윤석열이가 사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밀에 붙였겠죠. 아니, 대통령실 이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 논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터가 여기가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풍수지리라는 게 미신이지만 암암리의 조상의 묘가 잘못됐니 우리 의원 중에 믿는다고요. 만약에 대통령실의 이전과 국가 발전 차원에서 이 사람이 출입을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를 이 사람이 들어갔다,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목적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냐, 그러면 숨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적으로 제가 나도 살아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백제건희가 들어가서 결국 본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터랑 맞냐 안 맞냐 그걸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제건희나 천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비판받냐, 대한민국을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주거나 자문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적인 사주 팔자를 맞으면서 집터랑 연결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도 거기에 오히려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그 집터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풍수지리를 불렀냐, 그 무속 논란이 결국은 김건희, 윤석열 그쪽에 포커스 맞춘 거 아니냐, 그렇게 싸워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조중동과 그렇죠? 일제히 국민의힘이 이화영 민주당 이화영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한동훈이죠. 법무부 장관이 면회를 불허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접견을 금지시켰어요. 이유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온다.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배우자의 탄원서가 여러분들 접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친필 서한으로 진상을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가 탄원서를 민주당에 보내고 그리고 이화영 본인이 친필 서한을 한 거를 외부로 진상을 확인을 해줬어. 그럼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검찰의 탄압이나 검찰의 회유나 검찰의 압박이 이거는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 있을 수가 있겠다. 당연히 면회를 가야죠. 그렇죠? 혹시나 검찰이 과도한 가족을 괴롭힌다든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인권 침해의 요소는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이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조중동은 일제히 어떻게 하죠? 회유라고 합니다. 회유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접견을 법무부가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 개입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요. 아마 8월 8일인가? 8월 8일 날 재판이 있어요. 이 재판에 8일 날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이 기존의 어떤 진상 확인서 그대로 말할 것이냐. 그 안에 법무부가 지금 접견 금지를 하면서 이화영을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8월 8일 날 재판에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민주당에 회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바로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영장을 칠 거예요. 그러나 기존대로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의 탄원서 같이 그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 같이 그런 부탁은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 검찰은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거죠. 검찰은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다음 달 8월 8일에서 재판부가 분명히 물어보겠죠. 어떻게 보면 다음 달 8월 8일이 중대 고비입니다. 법무부나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최대한 압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받아낸 처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 조사 이재명 당대표가 부탁했다. 8월 8일이 굉장히 중대 고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 재판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뭐라고 하냐. 다시 또 번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친필 서한으로 진상 확인이 맞다. 그거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오고 있어요. 그 다음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요즘 민주당 마음에 들어요. 민주당이 오늘 양평 국정조사 제출했어요. 이건 국정조사를 제출을 했죠. 민주당 요구에 이제 변경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일대가 왜 바뀌었냐? 왜 원안에서 노선이 왜 바뀌었냐? 그 바뀌는 거에 친척들이 윤석열의 처가가 개입을 했냐? 이건 특혜다. 그리고
최은순이가 이 땅을 어떻게 취득했나 이런 걸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해서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표 의장한테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하면 김진표 의장은 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그거를 받겠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계속 방어밖에 못 하잖아. 방어를 안 하면 저것들이 또 이재명을 치거든. 민주당을 치고.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당이 또 잘한 게 뭐냐? 저번에 간호법 거부했잖아요. 그쵸? 간호사법 거부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간호법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부족한 게 있었어. 민주당을 응원하면서도 간호사들이 민주당을 응원하면서도 뭐가 불만이었냐면 재개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거야. 재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재개정을 할 경우는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법안으로 간호법을 재추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50석만 있으면 또 되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를 다시 재개정을 하면 200석이 있어야 되지만 아예 간호법을 새로운 법으로 올리면 윤석열이가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사실상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새로운 법안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요. 재추진. 근데 뭐냐면 윤석열이 이건 스스로 자기 공약사항을 어긴 거고 국민의힘 의원 50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던 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간호법은 국민의힘도 50명이 찬성을 했었는데 표결에서는 반대를 던진 새끼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기존 간호법 처음에 윤석열이가 거부했던 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간호사 자격, 학력, 인정 문제에서 굉장히 이거는 간호법이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간호사끼리 좀 싸움이 있었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좀 갈등이 있는 법이었어. 근데 요것도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이 새로운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간호사법이 더 호응이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러면 윤석열은 또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밖에 없겠잖아. 이게 왜 잘한 거냐? 이 법안을 추진해갖고 이제 통과시키기까지 좀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해. 그럼 점점점 총선은 다가와. 대한민국에 46만인가요? 간호사들과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19까지 하면 100만 표예요. 100만 표. 간호조무사 의견도 반영하고 간호사 의견도 반영하고 거의 100만 명의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 법을 반대하는 윤석열 46만? 그럼 이걸 얼마든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새롭게 개정을 해서 새롭게 새 법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잘하는 거죠. 그렇죠? 46만에 뭐 2인 가족, 3인 가족만 해도 당연히 한 100만 표는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걸 아셔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추경을 요구하잖아. 그렇죠?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추경을 요구해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나 윤석열이가 안 들어줄 거 뻔하죠. 안 들어주잖아. 그런데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추경 편성을 요구해요. 근데 한덕수나 윤석열이가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정 건전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을 반대해요. 근데 국무총리나 정부가 추경은 여러분들 정부의 어떤 저기에 있어야 돼요. 국회에서 요구한다고 대통령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안 봐줄 거 뻔하면서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민생을 챙긴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는데 계속 민주당이 추경 요구를 어떻게 하냐. 수혜 문제, 경제 침체, 모든 게 빨간불, 정부는 수수방관, 무능의 무책임까지. 그래서 빨리 추경을 해서 어려운데 빨리빨리 도와줘야 된다. 민주당은 계속해요. 정부 여당은 재정 건전성이라면서 절대 안 해줘요. 그렇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번에 추경도 관철되기 힘들어요. 왜? 전날 한덕수가 추경을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원칙이다. 응? 그러면 여기서 가장 불만이 어디서 터져나와요? 한덕수는 추경 안 한다 그러고 윤석열이도 추경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제일 불만이 누구야? 국민? 아니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야. 국민의힘 의원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총선 치러야 되는데 추경도 안 해주고. 이거는 민주당이 그래서 끊임없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게 국민의힘, 민주당은 추경하자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미지가 되잖아.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경제 죽겠는데 나라에서는 오히려 돈을 안 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불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추경해갖고 국민의힘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이번 추경으로 어려운 수혜지역, 우리 지역 예산 확보 얼마? 이런 거 떠들고 싶어하는 애들이 국민의힘이잖아. 응? 이번 추경 예산에 뭐 수혜지역 4천억 예비비 확보 이런 거 막 플랜카드 걸어갖고 당선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에서 말도 못 꺼내고 지금 민주당은 긴급 재난지역 선포하고 추경에서 서민 경제 살려야 된다. 안 되는 거 알지만 민주당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덕수나 윤석열이가 안 들어줘도 계속 추경해야 된다. 서민경제 무너진다. 수해 피해 복구해야 된다. 지금 그 자영업자 무너진다. 빨리 저금리 대출해줘야 된다. 계속 외치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뭐라 그래? 민주당은 서민과 경제를 챙기는 정당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나라 경제 상황도 모르면서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불만은 국민의힘들이 쌓여가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뭘 지금 잘하고 있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하자, 재해 예방, 건강 취약계층 보호하자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모순적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한덕수가 추경을 반대하는 게 금방 제가 뭐라 그랬죠? 재정 건전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뭐죠? 돈을 무조건 안 쓰는 게 재정이 건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수가 확실히 확보가 돼야만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난해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뭘 했죠? 대규모 부자 감세를 합니다. 대규모 법인 감세를 합니다. 그래서 세수가 21조 정도가 빵꾸가 났어요. 재정 건전성을 입으로 얘기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실시했어요. 거기가 바로 종부세 이런 것들 해당되는 것들.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킨 거죠. 원래 가만 냅둬 그 법을 손으로 안 댔으면 가만히 있어도 21조 정도의 세수가 확보가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여기저기서 부동산 경기 안 좋고 그래갖고 세수 펑크난 세수를 확보하기도 못했잖아.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는 만약에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21조가 펑크가 나면 다른 21조를 딴 데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을 때 우리는 초부자 감세를 해도 재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펑크난 세수를 메꿀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기획재정부라는 새끼들이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2023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가 또 세수를 감세를 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세수 감세인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향후 5년간 3조 1천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3조 1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대. 이게 무슨 말이지 난 들었어. 아니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세수가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3조 1천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회사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인가 하면 국가 재정이 3조 1천억 원이 줄어들지만 그 세제 혜택이 서민과 자영업자 필요한 곳에 깎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뭐를 3조 1천억 원을 깎아주나 봤더니 들어보십시오.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탓인지 여러분들 보시면요. 기존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비과세, 세금을 안 내는 증여 한도가 현재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5천만 원은 세금 안 내고 증여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1억 원으로 확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냈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이제는 1억까지 주는 것을 세금을 안 냈네. 총 이것저것 합치면 5천만 원은 비과세, 혼인 증여 재산은 1억까지 해서 한마디로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게 해놨어. 세금 없이 1억 5천만 원까지는 물려주게 해놨어요. 그러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이쪽 집 1억 5천, 이쪽 집 1억 5천 하면 3억까지는 세금 없이 결혼 자금을 부모가 대주게 해줄 수 있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시원에서 탈출하려고 24시간 알바를 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데 지금 부모 이거 나 먹고 쓸 돈도 없는 가정이 대한민국의 70%인데 자식들에게 돈이 얼마나 많으면 세금 안 내고 1억 5천씩 턱턱 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냐고. 이게 일반 가정이냐고. 양쪽 부모가 1억 5천씩은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해놓은 게 어떤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거냐고. 응?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공제하는 게 3조 1천억 원이래요. 응?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집 안 사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없으니까 못 사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녀들한테 턱턱 1억 5천만 원, 2억, 3억 말이 1억 5천이지 뒤에서는 어떻게 못 주겠습니까? 이걸 감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얘기해요. 이걸 감세해 주는데 3조 1천억 원의 세수가 감세된대요. 나 먹고 살 거 넘치고 내 자식한테도 물려줄 만한 거 있는 사람들한테 3조 1천억 원을 들건넨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응?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감세 혜택 대부분이 서민 중상층에게 돌아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기업 법인세,
부자 아들 종부세. 도대체 서민들한테 돌아간 감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래놓고 재정 건전성, 정부의 고가는 비어가고 기업의 고가는 늘어나고 부자들의 통장 잔고는 늘어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이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우리는 정전협정 70주년이라고 하고 북한은 승전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 정전협정에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니라서 우리는 승전국이라는 얘기를 안 쓰는 거예요. 6.25 전쟁은 여러분들 1950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6월 25일 날 일어나서 1953년까지 거의 3년 1개월 하고도 2일 동안 벌어진 1129일 동안의 전쟁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여러분들 뻔한 얘기를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우리가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죠. 그렇죠?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끼리 싸운 전쟁이 아니에요. 북한의 조선인민군대 미국 간에 벌인 전쟁이에요. 이런 6.25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전이었다는 말로 빨갱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싸웠어야죠. 그렇죠? 이승만이가 어떤 놈이에요? 전쟁 나자마자 3일 만에 한강 다리 끊고 지 살겠다고 도망간 새끼예요. 그러면서 지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하면서 3일 만에 다리 끊고 도망간 다음에 편지로 메가더에게 전시작전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도 우리나라가 지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거머쥐고 미군의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미군이 유엔군들을 모집해갖고 한국전에 끼어들어갖고 미국과 사실상 조선인민주공화국이 싸운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빨갱이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빨갱이래요.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말을 쓰려면 적어도 다른 민족이 개입하지 않고 미국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한, 북한 전면전을 했어야죠.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죠. 근장 동족 상잔의 비극. 조선인민군대 미국 간의 전쟁이고 이런 6.25 전쟁을 통해서 왜 우리가 자국의 군대도 지휘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도 전쟁이 나면 아직도 미군이 지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가 정전협정문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참전을 하고 유엔군이 참전을 하니까 북한은 중국을 끌어들인 거고 그래서 국제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국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오늘 정전협정 70주년을 보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일 때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봤어요. 적어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이 잠시 멈춘 나라는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멈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디도 없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통일지향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하면 왜 아직도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했나? 자성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 휴전 상태로 이 나라의 38선을 유지해야만 했나? 왜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공포를 70년간 떠안고 살아야 되나?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왜 바꾸지 못했나? 왜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못하는 사회가 됐나? 더욱더 우리나라 여러분들 모순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죠. 그리고 자녀분들 군대 보내신 분들 있죠. DMZ가 뭐예요? 여러분들 DMZ가 뭡니까? 비무장지대 아니에요? 비무장지대잖아. DMZ를 비무장지대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가 뭐예요? 무장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무장하지 않는 지역을 비무장지대라 그래요. 근데 우리 무장하지 않는 지역에서 제일 뭐 하죠? 가장 무장을 제일 세게 하죠. 모든 중화기, 포대,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는 애들 전부 총 들고 있잖아요. 비무장지대라고 하면서 가장 남북이 가장 최첨단의 화기를 들고 있는 게 비무장지대예요. 아직도 남과 북은 불신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 비무장들은 무장을 하지 않자고 그 지대만 평화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전부 철책선 비무장지대 7탄 지급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21세기에 6대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초강대국 1, 우리나라가 6대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전 세계에서 6번째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경제는 10대 대국, 전쟁도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미사일 만들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는 10대 대국, 군사력은 6대 대국. 쪽팔리게 군사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100배 못 사는 나라도 자기네 군대는 자기네가 지휘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1966년에 맺은 소파 지휘 협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얘기 안 해요. 왜 소파 지휘법 개정하자라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나오고 1966년 미군이 법적 근거예요. 대한민국의 미군이 공짜로 평택 땅을 주한미군 기지로 다 쓰고 지네가 주둔하는데 돈은 우리가 내고 그게 바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소파를 개정하라고 했던 겁니다. 응? 그 다음에 미군은 더 나아가서 한미방위비 분단 특별협정으로 이 소파 협정으로 우리는 미군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전쟁이 터지면 벙커에 처박혀갖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1군단 어디 진격, 2군단 어디 진격. 거기는 안 돼. 조용히 안 해. 이 희장놈 새끼야. 그러면 예. 너가 뭔데 전쟁인데. 이런 거예요. 절대 저기는 폭격하면 안 된다. 조용히 해. 이 새끼야.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깨갱이야. 주한미군 사령관이 왕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대통령이야? 전쟁이 나면 그냥 쑥대밭을 만들자. 미국 마음대로 여기 그냥 버리자. 그냥 핵무기 쏴버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지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국가의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라며요. 왜 전쟁 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쪽팔린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거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런 휴전협정이 70년이나 됐는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들 불과 2년 전에 우리 어떤 생각했죠? 야, 이러다가 진짜 개성공단 다시 부활하고 우리 다시 금강산 관광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그 평양 그 시민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그때 너무 여러분들 저는 막 그때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언어를 같이 쓰는구나. 우리 민족이구나. 한 민족이구나. 진짜 5,000년을 같이 살았던 민족이구나. 우리가 지금 정치 때문에 이념 때문에 분리가 돼 있지만 우리 동포들이구나. 전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물 났어요. 진짜 전 많이 울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냥 막 감격스럽더라고. 평양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막 깃발을 흔들어주고. 야, 저게 우리 불과 70년 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국권을 침탈했을 때는 남과 북이 어디 있습니까? 한민족이 합심해서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본을 대항해서 우리 민족이 대항해서 같이 싸웠던 민족인데, 이제는 남한에서는 일본을 빨아대고 있고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자 그러고, 이런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왜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게 안 되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미국이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대한다 그래도 남과 북의 당사자들이 진정성 있게, 진짜 아쉬운 게 민주정권 20년이면 통일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통일의 기반을 다지면 꼭 대한민국의 반통일 세력, 반민족주의자들이 정권을 바꿉니다. 그래서 물거품을 만들어요. 문재인 정권 이어서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는 개성공단을 넘어서 해주공단, 남과 북이 철도가 이어지고 우리가 신의지주까지 서울역에서 가고, 저는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평양 가서 진짜 냉면을, 서울에 있는 평양냉면을 먹는 게 아니라 주말에 평양냉면을 먹으러 철도를 타고 가고. 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지냐. 통일이 안 돼야지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으로 남아야지 자기네 권력의 이로운 집단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서 그런 거예요. 평화협정보다는 휴전협정 같은 불안한 협정이 있을 때 권력을 유지하기 좋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통일보다는 통일이 안 된 상태가 오히려 미국과 주변 일본 이런 나라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가장 아쉬워할 걸, 가장 경계하는 건 일본 놈들이에요.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왜? 통일 대한민국이었을 때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이야 북한의 도발을 막아준다는 소파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땅을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미사일을 배치하고 핵무기를 배치하고 화학무기를 실험을 하고 어떤 짓거리를 해도 소파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해요.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국경을 지켜야 되고, 중국과도 교류가 활발해지고 러시아와 활발해지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미국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죠. 이제 휴전협정이 더 이로운 놈들은 누구예요? 언제 일촉즉발의 미사일이 날아다닐지 모르고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늘 좋아하던 놈들이 있죠. 그놈들이 반통일 세력들이에요.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대한민국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화체제가 유지되면 자기네들의 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빨갱이 몰이 못하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진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사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국민의힘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장기 집권해야 돼요.
왜 좋은 인물을 투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단 한 석이라도 가져가서 그 한 명의 힘으로 국회가 좌지우지되면 더 불행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진영주의자인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휴전을 원하는 세력,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세력, 그게 다 국힘당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언제쯤 남북 문제를 우리 당사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냐? 적어도 민주당이 집권할 때 남북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권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게 만들고 그랬던 겁니다. 오늘 정전 70주년에 윤석열이가 뭐라고 떠들었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은 세계 평화는 얘기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평화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런 게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에서 세계 평화라 그러면서요, 세계가 연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는 얘기하지 않아요. 산 등신이죠. 그래놓고 유엔군한테 고맙다고만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평화보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평화가 곧 경제예요. 이게 진리 같아요. 윤석열 퇴진이 평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전협정 70주년에 대한민국 깨어있는 국민들은 윤석열 퇴진이 평화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한미일 북중러라고 하는 낡은 시대적 신냉전 체제를 선봉하고 있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국민을 전쟁의 공포에 몰아넣는 자체가 윤석열은 탄핵감이에요. 안 그래요? 북한을 자극하고 일본을 빨아대고 한미일 북중러라는 신냉전 체제에 미국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 전쟁의 공포에 몰아넣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탄핵감이에요. 윤석열 퇴진이 평화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년 미국이 대선이죠, 여러분들. 지금 내년 미국이 대선인데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이 굉장히 각축이에요. 트럼프 대 바이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미국의 국제 정치의 노선이 바뀔 겁니다. 트럼프는 적어도 강대강으로 맞섰던 북한과의 문제를 트럼프는 그렇게 해결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도란프가 결국은 김정은이를 마주받고 김정은이를 회담 장소까지 끌어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개 지랄을 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내년에 도란프가 대선에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윤석열의 한반도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러시아가 왜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끌고 있을 것 같아요? 내년 대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먼저 러시아가 전쟁의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절대 미국은 다른 나라 전쟁에 트럼프는 개입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오히려 해외에 있는 자국의 병사들을 전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철군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만 정확히 국제 정세를 보면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대리전이에요. 러시아가 그래서 전쟁을 끝내지 않는 겁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보고 도란프가 당선이 되는 순간 당연히 푸틴과 도란프가 만나서 전쟁을 끝내겠죠. 그러면 러시아가 자존심을 굽힐 일도 없고 트럼프는 평화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러시아의 마피아들, 러시아의 KGB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대선에서도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란프가 됐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끝내지 않는 거예요. 응?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윤석열이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냐? 바이든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남북미 회담을 했던 거예요. 굳이 트럼프가 이제 윤석열의 정치 노선을 봤기 때문에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면 윤석열은 그냥 꺼다 놓은 보릿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면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강대강으로 치닫던 바이든과 함께 만들어놨던 한미일 군사협정, 전략적 협정 물거품이 되면서 바보 되는 겁니다. 걷다가 중국과 경제 살린다 그러면서 경제 협정을 맺고 러시아에 종전을 해버리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복만 당할 거예요. 바보 되는 거죠. 국제정세도 그래서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러시아가 쓸데없이 왜 전쟁을 오래 끄냐? 러시아도 전쟁하면 피곤하죠. 힘들고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미 대선까지 버티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미국 대선이 끝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 안에 끝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힘이 없어서 우크라이나를 한 방에 먹는 게 확 잡아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끄는 거예요. 끄는 거. 러시아가 그래도 맘만 먹으면 전 세계 군사대국 2위의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애들 진격해갖고 전부 점령 못할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 미국을 계속 끌어들이게 냅두는 거예요. 미국 대선에 영향이 가거든요. 밀려줬다가 밀어냈다가 계속 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연자원 가스 값은 올라가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결탁해갖고 소비재나 중국에서 다 수입하면 돼요. 러시아는 아쉬운 게 없어요. 5달러짜리 하던 가스가 50달러까지 치솟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전략은 EU와 미국 간의 간격을 넓혀놓는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나라,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빨리 전쟁을 끝내야지 자국의 가스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데 전쟁이 오래 나가니까 5달러짜리 가스가 50달러까지 하면서 유럽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망을 누가 하겠습니까? EU에서는 당연히 미국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나라가 미국을 원망하고 러시아에게 손 벌리는 거죠. 끝내달라.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뭐죠? 그 나토 어디죠? 그 가입을 반대하는 거예요. 독일이. 그 뭐 어디죠? 거기? 나토 맞나요? 나토 가입을 독일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나토의 가입을 독일이 반대하냐? 그 가입하는 순간 돌아오지 못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주지 않거든요. 하여튼 내년 미국 대선이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통일을 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나 이런 반민족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통일이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희한하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슈가 없어져요. 그런 게 너무 슬퍼요. 같은 민족인데 철도가 놓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양 가서 점심에 냉면을 먹고 오고,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교육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도 노래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요즘 애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없습니다. 그게 아쉬워요. 통일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진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사회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도 어디 가서 통일 대한민국을 많이 홍보하십시오. 어떻게 홍보하냐? 통일되면 대한민국 인구는 8천만이 되고,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위기, 나라의 소멸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륙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을 무슨 섬나라라고 욕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갇혀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남한의 현실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갇혀 있고, 위에는 38선이 막아 있고,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섬 아니에요? 왜 일본을 섬나라라고 비판을 합니까? 우리는 남과 북의 철책선이 38선이 무너져야만 정말 대륙 국가예요. 대륙 국가. 대륙으로 뻗어날 수 있는 국가. 우리나라 비행기 없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응? 우리가 섬나라예요, 섬나라. 이런 섬이 어딨어? 위에는 철책선으로 갇혀 있고, 삼면이 바다고. 일본은 우리보다 영토는 크지만 쓸만한 영토가 많지 않잖아. 허구한 날 가라앉고 흔들리고 지진 나고. 죄를 지으면 그런 땅에 사는 거야. 왜 우리나라가 서구 열강에가 지정학적으로 왜 여기서 호시탐탐 노려? 졸라게 좋잖아. 삼면이 바다에, 대륙의 끝에, 자원은 무한대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위에는 대륙, 물류의 중심지, 유럽과 막 철도로도 연결되고, 저쪽에서 배로 갖고 오면 부산에서 철도로 만약에 남과 북이 연결되면 얼마나 땅이 좋아. 응? 한마디로 우리는 노른자 땅에 사는 거고, 저것들은 거기 개발도 힘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땅에 사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힘 있는 자면 이 땅이 좋아, 이 땅이 좋아. 우리는 평당 1억이야. 저 새끼들은 평당 100만 원이야. 땅의 가치가.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우리 땅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만큼 좋은 데 사니까 다 우리나라를 노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그냥 주저리 그냥 떠든 것 같아요. 예.